다시 만날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다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그로 인한 노동시장 개편까지 인구 문제는 눈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문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책의 저자이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 인구 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일단 이철희라는 분들을 여러 명을 알아서 예, 그 정치인 이철희도 알고 뭐 친해요. 그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런데 이철희 교수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 제가 책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 많이 팔렸죠, 교수님? 예, 뭐 기대보단 많이 팔렸습니다. 한 10세 재벌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많이 팔려서 인쇄로 예, 많이 한 10세 정도 찍으셨나요? 그 정도? 예, 10세 찍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사회학 서적이 10세 이렇게 찍을 정도로 뭐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경우가 요즘은 굉장히 서점가가 이제 불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화제가 됐던 책이고 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인구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대중들에게도 심각하게 일반인에게도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교수님 이제 나이가 지금 50대 뭐 중후반 정도 되신 거 아니에요? 60대습니다. 아, 60이 되셨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네. 교수님이 젊을 때 공부를 하실 때는 인구 문제가 별로 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그랬고요. 예. 그 유학을 가서 90대 초인데 미국 유학을 가봤더니 이미 미국 사회는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예.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들고 연구도 축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구 문제를 사실은 이렇게 뭐 이제 경제학에서도 이제 사실 주류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하긴 뭐 책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지금은 그래서 몇몇 없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귀하게 그때 소수 전공을 이렇게 택한 게 얼마나 이게 좀 큰 소득이 되는지 그 생각이 드는데 왜 인구 문제를 그렇게 하게 되신 건가요? 우선은 크게는 봐서는 우연이고요. 예. 가 봤더니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기회가 생겼고 하다 보니 우연이었고 또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잡히는 문제라서 예. 그 인구 문제지만 그 안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위하고 하는 그러한 그것이 보였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흥미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75명. 이게 이제 가임기 여성이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이제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를 보통 이제 수치화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0.75명이라는 거의 의미는 좀 뭔지 먼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잘 많아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되기인데 필요한 그 출산율을 대개 2.1이라고 얘기를 해요. 2.1이요? 예, 2.1. 그러니까 뭐 둘이서 있으니까 둘이서 2명 정도는 낳아야 말하자면 계속해서 인구가 유지가 되는 그런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출산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 증가와 자연 감소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수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1 아래로 떨어져서 0.7이 좀 넘는다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태어나는 사람이 그 전 세대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세대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인구가 3분의 1로 주는 것은 아니겠죠. 원래 있었던 인구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매년 태어나는 그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빠르게 주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 50년 전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한 30년 전에는 한 그보다 그 적은 60만 명 정도 태어났고 뭐 지금은 그것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23만 명, 4만 명이 태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24만 명 정도 태어났더라고요. 네. 예. 근데 한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제도가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는지에 대체로 맞춰져 있어요. 되게 천천히 이게 줄어든다라면은 거의 적응은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뭐 10년, 20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어떤 기존의 제도라든가 어떤 시스템하고
인구의 규모 사이에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불균형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고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이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느껴지는 게 하나가 제가 살던 지역에서도 유치원이 이제 요양원으로 바뀐 경우가 꽤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70년대 이제 초중반생이다 보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고 저도 예, 한 반에 이제 70명씩 초등학교 때 막 이런 세대였는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아이를 좀 늦게 낳긴 했는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2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인데 제가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 한 20여 명.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 친구들도 이제 교수 하는 사람도 많은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해가지고 생존의 이 구조조정 생존의 문제 특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 대학이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대학에도 위기감들이 굉장히 크더라고. 이게 뭔가 한국의 산업 전체가 좀 이렇게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여파들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면은.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순서대로 그 여러 가지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예. 뭐 아이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다 퇴원한다고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진입을 안 하니까 정작 그 지역에서는 뭐 그 분반실이 사라지고 의사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뭐 소아과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제 보육시설 그다음에 초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인프라가 붕괴가 되면은 또 그 지역에 살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떠나실 수밖에 없고 또 아이를 낳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고 뭐 더 나가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학 영향을 받겠죠. 이미 그 지방 대학 같은 경우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대학 정원하고 학령기 그 학생의 수가 더 차이가 많이 나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문제가 있죠. 장병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는 문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동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매년 그 취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또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 우리나라보다 초고령화 사회로 먼저 진입한 나라들은 몇 나라가 있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그 속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다면서요. 지금 고령화되는 속도는. 예. 일단 속도도 빠르고 구조 변화의 속도가 특별히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본 데는 한국 인구 문제의 핵심은 속도하고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은 뭐 앞으로 50년 내에 한국 인구가 30%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 100년이나 150년 사이에 그렇게 준다 하면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예. 되게 굉장히 빨리 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었던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서서히 고령화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기 때문에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사회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령화의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서 지금은 한 그 65세 이상 인구 한 20% 정도가 되는데 불과 한 15년, 20년 정도가 되면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로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45% 이상으로 높아지고 45%가 된다고 한 20년 뒤에? 25년 정도가 지나면은 거의 45% 수준이 되고요. 그러면 50년 내로. 인구의 네. 절반 가까이가 65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72년까지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한 40% 정도이고 예. 2072년이 되면은 중위축에 따르면은 48% 정도가 고령 인구가 될 전망입니다. 절반이 고령자죠.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중위 연령값 이제 전 인구를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이 지금 만 45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1990년대를 찾아보니까 한 27세, 28세 이 정도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자기가 요즘 영포티, 영피프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직도 젊은 줄 아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5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노동 인구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한 50년 정도 지나면은 55세 이상 그 노동 인구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50대 중반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 노동자 중에서 대개는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직 예. 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거를 이제 반전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2006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뭐 몇 조 원부터 지금 최근에는 한 50조 원 매년 투입을 한다. 물론 이제 꼬리표만 붙인 예산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뭐 한 400조 원은 지금 20년간 쏟아 부었는데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반등시킬 수는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반등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이 나올 텐데 교수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뭐 가까운 장래에 이것을 급격하게 반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국의 그 저출산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다차원적인 요인이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이라든가 주거, 교육, 뭐 성평등, 지역 불평등 뭐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점차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젊은 세대의 어떤 기대를 바꾸는 그런 문제예요. 사람들이 기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도 당장의 기대가 아니라 먼 장래의 기대, 그다음에 자기 자녀 세대에 대한 기대를 바꾸려면은 그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누적이 돼서 이거는 정말 연구에 지속될 만한 변화이고 근본적인 변화라고 느껴야만 행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은 있고요. 그렇지만 반등이 불가능한가? 저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역사를 보고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느닷없이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사례는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가까운 시기 20세기의 사례를 들더라도 소위 베이비붐이라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예. 더 가까운 그 어떤 사례를 보면은 2000년대 들어와서 동유럽 국가들 뭐 체코라든가 또 헝가리 그런 나라들의 출산율이 상당 정도 많이 올라갔던 사례가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한국에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라는 그런 법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그 기대치는 좀 낮출 필요는 있다. 근데 갑자기 0.75명에서 이제 2명 갑시다. 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뭐 출산율을 얼마나 올린다라 그런 그 목표를 갖는 것보다는 아이를 낳기가 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자. 그래서 그 이런 정책이 없었을 경우에는 사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뭐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덜 빠르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반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 시각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문제가 뭐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도 좀 이렇게 읽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유교 문화 국가가 최근에 공통적으로 또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한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하더 그 유교 문화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뭐 대만 일본도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이제 여성 우리나라의 이제 가사 분담률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 뭐 집값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를 손에 대 가지고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좀 공통점은 있어요. 그 나라들은 굉장히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두 가지 그 차이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 간의 어떤 그 경험의 간극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 아이를 뭐 많이 낳는가 그 분석한 걸 보면은 되게는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그 삶하고 자기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 간의 그 간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예. 근데 자기가 기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결국 자기 부모를 관찰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대개 1980년대 그의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인데 그때는 한국의 그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뭐 7.5% 그랬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죠. 뭐 3분의 1만 돼도 좋겠습니다. 3분의 1도 훨씬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이제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사회가 빨리 변하다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성의 역할 규범이라든가 가정에서의 어떤 가사 분담에 관한 그런 것에 있어서의 상당히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세계가 빨리 변하니까
19세기에 사는 그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분과 21세기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요. 즉 그러한 사회적인 충돌도 이 나라들에서 굉장히 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책 초반부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조금 읽으면서 안심을 했던 거는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은 아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고 이게 완만하다기보다는 조금 빠르게 이제 이렇게 된다 인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쨌든 완벽하게 반등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일단 가장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셨던 게 노동시장의 재편 이런 거를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노동시장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일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니까 일할 사람이 줄어서 예. 이제 기업이든 산업이든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노동 인력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인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인구 규모랑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인구가 줄고 출생아 수가 뭐 줄고 그렇게 되면은 소위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것은 빨리 줄어요. 15세, 64세 인구거든요. 예. 대개는 이제 15세, 64세 그 인구의 규모를 노동 인구의 어떤 대리 변수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50년 내에 지금의 한 45%로 떨어집니다. 엄청 빠르게 떨어져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노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빨리 줄어도 실제로 노동인구의 규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줍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국이 그 노동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그 학력 수준이 계속 높아져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 수준이라든가 생산성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도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이나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계속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건대 앞으로 한 25년 정도는 총량에 있어서 그 노동 인력의 규모, 특히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인력의 규모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려한 만큼 줄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거를 이제 그러면 그런 변화에 맞춰서 인구의 이제 예상되는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제도도 좀 다듬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노동 이제 정년 연장 얘기도 있고 꼭 정년 연장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러면 좀 데이터를 분석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분석하고 그렇게 정책이 좀 나와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뭐 무엇보다도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사람을 가장 그 효율적으로 잘 쓰고 그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도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줄지만 그 사람이 역량을 최대한 잘 발휘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그런 곳에 빨리 이동할 수가 있고 그런 사회가 되면은 아무래도 인구 변화 충격에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갈등들도 있고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 근로 세대의 노인 부양 이게 이제 지금은 한 네 명이나 5명에 1명을 부양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2명에서 1명 그 이후에는 1명에서 1명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공포감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이제 깔려 있는데 네. 그거는 현실에 좀 가까운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말하자면 과거의 고령자와 지금의 고령자가 비슷하고 일하는 정도도 비슷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가정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으로 깔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 생산성이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OECD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죠, 대한민국.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령자가 늘어나는데 이분들의 생산성을 좀 더 높이고 이분들이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부양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고 청년층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그래도 조금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하게 복원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또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또 많은 실패와 뭐 이런 것들을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들어설 정부는 어떤 것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정책적 제안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은 일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좀 통합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과 균형. 예, 전반적으로 그 정책 기조에 있어서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 정부들이나 정책을 보면은 뭐 정부가 바뀌면 일단 과거의 정책들은 다 이제 지워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자기 브랜드의 정책을 좀 많이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많아요. 예. 그다음에 인구 문제 해결에 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좀 많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좋은 정책을 서로 결합을 하고 통합을 해서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정책 가운데도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적으로 잘 골라서 그거를 그 발전적으로 결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균형이 좀 필요해요. 우선 그 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의 균형도 필요하고요. 단기 정책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그렇지만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은 아닌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 그 지금 젊은 분들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뭐 더 이상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단계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좀 먼 미래를 보고 10년, 20년 후를 보면서 이제 그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냥 그게 정치인들에게는 좀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대통령 임기도 5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어떤 인구 변화의 미래에 좀 근본적인 그 점에서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가 없고 본인에게 공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멀리 보고서 예. 먼 미래를 개선할 수 있는 일을 이제 꾸준히 해나가는 그 작업이 새 정부에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래저래 이런 어떤 갈등들 그리고 이제 인구에 대한 어떤 공포에 기반한 갈등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는 신뢰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정책도 뒤집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또 다 뒤집어질 수 있다, 뭐 연금 문제도 그렇고 다 이게 신뢰에 기반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가 공포가 더 확대되고 과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극대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일반 우리 청취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이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인구의 변화에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건 뭐 국가도 그렇지만 뭐 개인 입장에서도 아무튼 인구 그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변화라든가 충격에 휩쓸리지 않고 아무튼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특정한 미래에 대응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가변적인 미래에 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조직이든 개인이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뭐 신축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가볍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정부가 나 어떤 뭐 정책 당국자가 인구 변화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경우에 그 사회의 어떤 구조라든가 그런 걸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 수혜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어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양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그럴 때 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걸 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국가의 미래라든가 다음 세대의 어떤 그 미래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양보와 어느 정도의 그런 희생은 좀 감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게 또 가능하려면은 어떤 사회 대통합과 뭐 이런 그렇죠. 뭐 대타협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차기 정부에 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 짐이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다시 만난 대한민국 61 프로젝트 인구 이야기 이철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